안녕하십니까, 신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지 구성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6평 때 굉장히 파격적인 구성이었잖아. 독서 영역 앞에 쫙 몰려있고 그 다음에 문학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진짜 이렇게 갈 건가 싶었는데 9평도 이렇게 했네요. 앞에 독서 몰려있고 그 다음 문학, 그 다음 선택 과목인데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 딱 갔더니 문학 독서 이렇게 막 섞여 있다. 그럼 평가원 테러하세요. 아니 6평, 9평 이렇게 해놓고는 수능 때는 막 뒤죽박죽 해놨다. 그렇게 못할 것이다 아마도. 아마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되면서 선택 과목 도입 이전 시대에는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었잖아. 독서 지문 나왔다가 문학 지문 나왔다가 뭐 이렇게 섞여 있었잖아. 처음에는 화법, 작문, 문법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선택 영역으로 이제 화작하고 언매가 빠지면서 이런 체계로 가겠다라고 평가원에서 정한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엔 독서 영역, 그 다음에 문학 영역,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 수능도 이렇게 갔을 경우 1번부터 45번 순서대로 푸는 애들은 바보입니다. 바보죠. 이번에 아무리 시험이 쉬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서 영역이 조금 난이도는 높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말했던 대로 가장 자신 있는 영역 먼저, 가장 자신 없는 영역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문학이 공통 영역 내에서 독서보다 쉽기 때문에 문학 풀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풀고 그 다음에 독서 영역 풀고 이 순서로 가는 게 좋다고 그랬죠. 또는 이 두 개는 뒤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선택 영역이 더 자신 있다. 선택 영역 풀고 문학 풀고 그 다음 독서 영역 풀고. 그죠? 그럼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영역별로 모아서 현대시 풀었다가 소설 풀었다가 고전시가 풀었다가 고전소설 이러면 안 된다. 시는 시끼리 모아서 풀고 소설은 소설끼리 모아서 풀어라 라고 했는데 시험지도 그렇게 돼 있더만. 소설 2개 먼저 나오고 시 2개 연타로 나오고.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애들이 그 구성을 복잡하게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게 딱딱딱 묶어갖고 출제했더라고. 영역별로 모아서 푸는 거고, 그 다음 선택 과목은 순서대로 풀면 되겠고, 문항 순서대로. 물론 언매 선택자들 중에 나는 문법이 자신이 없어. 그럼 왜 했어 언매를? 갑자기 화가 나지? 그랬을 경우에는 매체를 먼저 풀고 그 다음 문법을 나중에 풀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 그 안에서도. 자, 다음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순서대로. 독서 영역은 이 독서 영역 지금 해설 강의할 거니까 난이도 순으로 가야 된다고. 선생님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것부터요. 망한다 그 시험. 알겠죠? 쉬운 거에서 어려운 지문으로.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면 첫 지문부터 막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스캔을 하는 거야. 우리 한번 해볼까? 스캔 한번 해보자. 어떤 느낌인가? 지금 일단 우리가 문학 다 풀었고 선택 영역 다 풀었고 이제 독서 영역으로 왔다고 치자. 근데 해설 강의는 독서 영역 먼저 할 거예요. 시험지 순서대로. 처음 봐봐. 첫 질문. 우와 짧아. 독서 읽지면은 글 읽기 관련 내용. 이거 6평 때 나왔었는데 되게 쉬웠어. 먼저 풀어야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 가 플러스 나 지문인데 개 길어. 그런데 내용이 뭔지는 한 첫째 줄 정도만 보면 되거든. 광고는 광고와 관련된 지문이면 이거 할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나형 장문 독해를 마지막에 푸는 거 아니라고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보통 애들은 긴 걸 마지막에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풀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지문 딱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첫째 줄만 슥슥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 인문 지문이야. 할만할 것 같아. 라는 느낌. 자, 그 다음 네 번째 지문 보니까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뭐지? 버스니까 뭐 타고 다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겠지.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세대잖아. 처음 듣니 이 말? 처음 들어? 타고 다니는 건 줄 알았니? 아니 여러분들 무슨 네이버 제페토도 있고 이런 메타버스 세대잖아 여러분들이. 몰라 이런 거 잘? 그러면은 요거 문제 쓱 생긴 거 보면은 16번 같은 문제 딱 보면 이게 뭐야? 신영균 뼈대네? 막 이러면서 보기 박스에 보일 거 아니야?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첫 지문 풀고 두 번째 지문 풀고 세 번째 지문 풀고 네 번째 지문 풀고 이 순서로 갔을 수도 있고 순서대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오케이 하고 메타버스 지문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인문 지문이나 사회 지문을 그 다음에 풀었을 수도 있겠고 알겠죠? 순서를 잘 정해서 푸시라 이겁니다. 자 1번에서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3번 다음은 학생이 쓴 독서일지이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전문항을 다 읽어주면서 설명하면 해설 강의 한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려운 지문,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1, 2, 3번 중에서 틀리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건 6평에 이어서 9평에도 글 읽기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다. 수능에도 나오겠구나. 왜냐면은 이건 이런 이유지. 작년까지는 독서 영역 비문학이 15문제였지만 올해부터 17문제가 됐죠. 2문제가 더 늘어났는데 이걸 작년 체계로 새 지문으로 출제를 하려면 6문제, 6문제, 5문제로 가야 되는데 이건 좀 부담스러운 거야 평가원에서. 그렇게 되면 작문 독해를 2지문을 내버려야 되니까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짧은 형태의 지문 하나를 넣자. 어떤 영역을 넣을까? 예술을 넣을까? 독서를 넣을까? 그러다가 요 독서. 여기서 독서라고 하는 건 글 읽기와 관련된 이런 지문을 넣게 된 거죠. 근데 난이도가 무난해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따로 공부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짧은 지문, 쉬어가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보기 박스 문제만 살짝 조심하면 돼. 그죠? 여기서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1번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눈깔 있나요? 이런 뜻이에요. 눈깔 있으면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2번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 눈깔 있나요? 이런 뜻이죠. 안 나타난 거 고르면 되잖아. 답은 3번이고. 자,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 보기 박스 볼 눈깔 있나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보고 풀란 얘기가 아니야.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을 한다. 보기 박스를 요약해봐. 이런 뜻이에요. 답은 5번이었던 거죠.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지문은. 여기서 하나라도 틀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에서 9번으로 갑니다. 자, 광고의 기능과 관련된 지문인데 가나형 지문 치고는 역대급으로 쉬웠다. 이게 굳이 따지자면은 분야가 무슨 분야니 이게 광고 이게 중간에 보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게 분야가 뭔 거야? 경제 지문이거든. 아, 경제 지문이면 그래도 좀 계산 문제가 나온다거나 그래프가 나와서 애들을 엿이라니 애들을 좀 매긴다거나 이런 킬러 지문의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쉬워. 너무 쉽죠?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문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짜고 가를 읽고 나서 가와 관련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한 절반 정도 날라가겠지. 그 다음 나를 읽고 나서 남은 문제를 풀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 중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말. 이런 거는 경제지문에서 굉장히 잘 다루는 내용이거든. 요 부분만 간단하게 좀 볼게.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 그럼 봐봐. 가격 변화할 때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많이 안 사죠.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사죠. 그런 정도가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생각을 한번 해보자. 가격이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소비량을 많이 줄였어. 그럼 탄력성이 높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사. 그럼 탄력성이 낮다. 이런 생각 정도 할 수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됐다고 느낀다라면 이건 차별화된 제품이야. 한정판이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도 사겠지.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 낮아진다. 이런 것 정도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경제 지문에서 우리가 파악 잘해야 되는 건 인과관계라고 했지. 알겠나요? 탄력성이 낮으면 충성도가 높은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7번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제 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은 뭐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중간에 보면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이 관련해서도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거. 경제가 호황이야. 그럼 사람들도 주머니가 두둑해져.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아무래도 하나 살 거 두 개 사고. 이렇게 되는 게 한계 소비 성향이다.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도 증가한다. 비례관계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광고의 선순환.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요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 지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이었다라는 거. 가, 나 다 읽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 아마 지옥 같았을 거다. 알겠죠? 자, 문제 우리가 의미 있게 볼 거 한번 볼까? 4번. 가, 나에 대한 설명.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죠. 가 끝나고 일단 가와 관련된 선택지를 보면 2번에서 심아이가 뭐야? 국어 선생님이. 선택지 2번에서 끝난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가를 읽었어. 선택지를 봐.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 정의 없음. 제끼고.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하니. 중요해. 맞아. 이유를 제시하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 독점적 지위 막 이런 거. 이거 나왔어. 오케이. 적절한 것은 이네. 끝. 나머지 선택지를 따지느라 시간 보내지 않는다. 명심해야 돼. 225개의 선택지를 다 볼 수는 없다. 타임어택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끝낼 것이고 어떤 경우에 찝찝한 정도를 가지고 끝까지 볼 것이고 이런 기준을 잡아줬죠. 이런 거 여기서 끝내야 돼. 이거 볼 시간에 어려운 문제 신경 쓰시라 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5번 한번 볼까요?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 일치 문제지 뭐. 답은 3번이죠. 구매자를 어떻게 감안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6번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 눈깔 있나요? 이거잖아. 그죠? 경제 선순환은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양의 값으로 커진다라고 그랬지? 답은 2번인 거고. 그 다음 7번 기억, 니은.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문제를 기억, 니은을 종합해서 푸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지. 잘라가셔야 돼. 기억과 관련해서 내용 파악됐으면 그 다음 선택지 1번. 기억은 충성도 높아질 때 일어나는 거 맞고. 그지? 기억의 결과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올려도 충성도가 높으니까 괜찮고 뭐 이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날리면 뒤에 건 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 제껴버리면 1번하고 5번 정도가 남는 거거든 지금. 1번하고 5번 정도가 남으면 니은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 답 결정. 이런 과정으로 풀었어야 된다고. 종합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자, 다음 문제 8번. 3점짜리인데 3점짜리 문항도 잘 들여다보시면 광고 기획 초안이 이렇다.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서 푸시면 됩니다. 항상 비문학 보기 박스 문제는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는다. 이 문제도 그냥 먹으라고 준 거죠. 눈깔 있어요? 이런 거야. 3번 선택지 보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면 경쟁이 장기적으로도 약화가 되나요?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답은 3번이고 문제 9번 외국인 전용 문제. A와 바꿔쓰기는 앞단어를 신경을 써. 생산 요소가 들어가다. 그러면은 생산 요소가라는 말 뒤에다가 집어넣어. 선택지 1번. 생산 요소가 반입되다. 이상하잖아. 생산 요소 어떤 생산 요소가 투입되다. 그러니까 답은 5번. 여기도 별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다음 10번에서 13번. 이게 그나마 킬러 지문이지 않은가? 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이게 제일 어려웠죠. 그렇게 지금 가린다라는 건 여기서 좀 틀렸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틀린 거 있어요? 있네. 서울예고 여기 틀린 거 있어? 있어? 한 개. 여기 틀렸어? 여기 다 맞았어? 오, 나도 다 맞았는데. 자, 봅시다. 10번과 13번. 선생님은 공통과목도 다 맞고 엄매도 다 맞고 화작도 다 맞았어. 최고죠? 야, 수능 보면은 국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대학 갈까요? 선생님이 수학을 풀어봤더니 수학 이번 거 푼 게 아니라 전에 풀어봤는데 8점 맞더라고. 8점. 냅다 찍어도 8점은 더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은 첫 페이지를 풀었는데 2점짜리 그 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 배운 게 좀 풀었는데 다 풀고 나서 채점에 풀 수 있는 거 풀었거든? 다 풀고 채점했더니 8점이더라고. 총점이 8점이야.
주관식도 어떻게 한번 맞춰보려고 0, 마이너스 1, 1 이런 거 썼는데 요즘엔 그런 게 답이 아니더라 좀. 다 틀리고 8점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지금 수능 보면 국어는 뭐 다 맞겠지 직업이니까. 영어를 선생님이 그래도 1등급은 나올 거예요. 수능 때 영어를 다 맞았었거든.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었고 대학교 때 영어 과외를 국어보다 영어 과외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어요. 아직도 좀 살아있어. 몇 년 전에 애들 시험 볼 때 나도 한번 재미로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그때 영어를 1개인가 2개 틀렸었어. 지금 봐도 1등급은 나오겠지.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니까. 그런 선생님은 탐구 영역을 사탐을 선택하겠죠? 선생님은 사회문화라든가 뭐 이제 뭐 경제라든가 뭐 정치화법 이런 거 선택하면 다 맞아요. 왜냐? 사회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선생님이. 국어교사 자격증도 있고 사회교사 자격증도 있어. 일반 사회 과목에 대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다 맞을 수 있어. 야, 그러면 국어 다 맞고 영어 1등급, 사탐 2과목 다 맞고 수학 8점. 그럼 어딜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되게 좋은 대학은 못 가겠구나. 그러네. 그죠? 선생님이 저는 수능을 봤었지. 인강 런칭 2년차까지만 하더라도 애들이 이제 막 수능 못 떨린다고 그래갖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러니까 선생님 수능 같이 봐주세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기를 쏴주세요. 알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능을 보기 시작했었어 사실. 교육청에 가면 물어보죠. 두두둑 땅 치면은 이미 다 나와. 어느 대학 졸업했고 어느 고등학교 졸업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 아니, 선생님은 교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시고 교사 자격증 2개나 있으시고 학교에서도 애들 가르쳤었고 왜 지금 수능을 보시는 거죠? 거기서 제가 사실은 인간 강사인데요. 아이들이 이래가지고 제가 애들 마음을 좀 편하게 시험장에서 기를 써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자질구레하게 할 수는 없잖아. 하고 내가 그랬어요. 대학 다시 가려고요. 나이가 늦으면 대학 못 가요? 나이가 많은 대학 못 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이제 그 신청할 과목을 쓰잖아. 근데 내가 수학 응시를 안 했었거든 그땐 또. 수학 응시를 안 하니까 수학 안 보실 거예요? 네. 수학 안 보시면 어디 가시려고요? 순간 머리를 굴려서 미대지망생입니다. 이래가지고 미대 가려고요.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야. 수학 응시하면 그 시간에 잘 수도 없고 애들 눈치 보고 좀 그렇더라고. 수학 응시 안 했던 적도 있었거든. 수학 응시 했었던 적도 있고 안 했던 적도 있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해는 전국에서 빵점 맞은 친구가 마킹 다 하고 빵점. 전과목 마킹 하고 빵점. 그 친구들이 한 전국에서 7명인가 8명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였어. 내가 그때 성적표 인증했어요. 빵점이라는 거. 어떻게 빵점을 맞느냐? 마킹 다 하고 빵점 맞겠다고 내가 공언을 했었어.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찍으면 맞는 게 생겨요. 근데 국어 영역은 빵점 맞기 쉽죠. 왜냐? 다 아니까. 다 피해갖고 마킹하면 돼. 일단 빵점을 맞겠다고 공언한 이유는 내가 너네한테 등수를 1개라도 깔아주겠다 밑에서. 올 빵점 맞겠다. 수학 빵점 맞기가 쉽지 않았는데 너무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근데 다행히 맞는 게 없더라고. 객관식 하나를 못 맞추더라고. 문제가 좀 길고 있어 보이면 막 1번 쓰고 막 이랬거든. 1번이 답이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이게 다 안 맞고. 근데 수학을 안 봐서 빵점이었나? 수학 다 보고 빵점이었던 적도 있어요. 수능을 계속 봤었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풀 수 있는데 못 푸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답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절대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골라서 쓰고. 탐구 영역 뭐 20문제씩 있는 거 그거 다 선택한 거면 내가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 아니까 다 피해서 쓰고 올 마킹하고 빵점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현장에서 애들이 날 알아보기 시작하고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영균이?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왜냐면 애들이 의식을 하고 결정적으로 1교시 끝나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아까 그 문제요. 답이 저 3번 썼는데 3번이 답 맞아요? 그때 내가 되게 고민이 됐던 게 여기서
5번이야. 이래버리면 애가 이제 멘붕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2교시부터 시험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어. 그렇다고 걔 기분 맞춰주려고 3번이 맞아. 이러면 나중에 걔 채점해보고 뭐라고 그랬어? 신영균 이거 병신이구만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고민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능 보러 안 갔던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지문은 읽으면서 설명해 줄 거거든.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분석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짤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중간중간 확인하는 일치문제 스타일이죠. 다 읽고 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머리 과부하가 걸리니까 중간중간 확인해요. 자, 2번 A, B를 이해하시오. A, B 위치 확인을 먼저 해야죠. 자, A는 저기에 있고 B는 저기 같은 문단에 있네요. 그러면 해당 문단 끝나고 바로 풀면 됩니다. 그 뒤에까지 다 읽고 풀면 더 복잡해지죠, 이제. 그죠? 12번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유를 찾아라. 그럼 니은 자체엔 이유가 안 써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자, 니은의 위치 확인해 봐. 어디에 있니? 지문의 맨 끝에 있지. 그러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앞뒤 문맥을 통해서 파악한다. 그건 답 나올 확률이 50% 이상. 선생님 뒤가 없는데요. 뒤가 없죠. 앞을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바로 앞부분 문맥을 봤는데 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 저 위쪽에 있을 거다. 반복되는 내용이 저 위에 있어. 거기서 찾으면 된다. 알겠죠? 자, 13번 윗글에 기억에 입각하여. 그럼 기억이 뭔지 한번 쓱 봐요. 기억.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입각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했다. A에 들어갈 내용은 별표 치세요. 이 문제가 약간 킬러 문항에 속하는 문제죠. 비교적 어려웠던 문제. 근데 항상 이런 보기 박스 나오면 선생님 뭐 찾으라고? 지문과의 교집합 찾으라고. 지문과의 교집합 찾으면 끝난다고. 알겠죠? 그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어. 지문과의 교집합. 자, 됐죠? 그럼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 읽어볼게요. 평소 수업 시간에 읽어주는 것보다는 약간 빠른 속도로 읽을게요. 자, 1문단 독해에서 우리가 할 일은 중심 화제를 파악한다. 독서 영역 1문단 독해에서 할 일 중심 화제 파악.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구나. 종교적 인간 두 관점이 있으니까 정보 구별을 위해서 세모 역세모로 가겠다 이거예요.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몸과 영혼. 영혼이 있어야 종교가 성립되겠지. 종교적 인간관.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이 되고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야. 영혼이 뭔가를 결정해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 대조로 가네요. 그렇다면 이 종교적 인간과 유물론적 인간과는 서로 대비되는 짝이 되는 거지. 대비되는 내용. 유물론적 인간관, 정보 구별에 신경을 써야 돼. 에 따르면 인간은 유물, 오직, 물질로 되어 있다. 인간은 그냥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 이런 거 없다. 그냥 물질 덩어리다. 알겠죠? 따라서 인간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종교적인 인간관에선 영혼이 결정하는 건데 이 결정은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일 뿐이야. 알겠죠?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그렇다면 중심화제는 일로 가게 되는 거야. 종교적 인간관에 대해서는 살짝 밑밥 깔고 지나간 거야. 알겠죠?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나? 이게 중심 화제예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 글의 중심 화제. 1문단에서 해야 되는 건 중심 화제 파악. 가령 예시가 나오네. 갑이라는 애가 냉장고 문을 여니까 딸기우유랑 초코우유만 있었어. 너 뭐? 난 초코.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이것들 중에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갑이라는 애가 뭔가 선택하긴 선택하는데 그걸 걔의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게 중심 화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 여기까지의 내용은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종교적 인간관, 하나는 유물론적 인간관. 자,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은 몸 플러스 영혼이다. 이거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무언가를 결정을 하는 요소다. 이거고,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그냥 몸이다, 몸. 그냥 물리적인 몸덩어리에 불과하다. 알겠죠?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관에서 과연 자유의지라는 게 있느냐?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일 뿐인데.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이 뭐야? 자유의지가 있을까? 와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가르쳐봐요. 반자유의지 논증. 이미 느낌 왔지? 반자유의지. 어떤 의미겠어? 없다라는 얘기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거니까.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반자유의지 논증이니까 자유의지 없다. 알겠죠? 우선 임의의 선택, 쪼꼬우이냐 딸기우이냐 어떤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거나 또는 둘 중 하나라 이거지. 선결정, 먼저 결정된다. 이전 사건에 의해서. 또는 무작위로 일어난다. 무작위라고 하는 거는 뭐 제비뽑기 같은 거. 제비뽑기는 선결정이 아니란 얘기죠. 미리 결정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제비뽑기.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 선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반대라고. 무작위의 의미는 선결정이 아닌 것이다. 이 반대라고, 반대. 알겠나요?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 첫 번째,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에 의해서 선결정이 뭐냐면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이미 너는 죽어 있다 이거야. 이미 결정된다. 이 선결정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려. 왜?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내가 딸기야 쪼꼬야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돼 있어. 내가 뭘 할지. 자유의지는 없는 거지. 가령 갑의 딸기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난 이거 읽으면서 뭐 과연 자유의지 논쟁자들은 또라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넌 딸기 이렇게 정해진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거라고 보기 어렵잖아. 선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자유의지는 없는 거다. 두 번째,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가정. 무작위, 막 제비뽑기 같은 거.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무작위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무작위. 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자유의지는 없다. 가령 갑의 딸기우유 선택이 여기서 무작위라고 하는 거는 저거죠.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 이 신경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작위는 아까 유물론적 관점에서 나온 신경사건. 이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냥 뇌의 어떤 신경학적인 작용일 뿐이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나 요거 할래. 이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뇌가 돌아가면서 신경학적으로 그냥 굴러간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의지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됐나요? 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유의지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반자유주의 논증, 반자유의지 논증. 얘네 결론은 뭐냐면 반자유의지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자유의지는 없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없다. 그래서 반자유의지다. 알겠죠?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선결정, 하나는 무작위. 이거는 서로 반대 개념이다. 알겠죠?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게 선결정이 아닌 것, 선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선결정 아닌 것. 그리고 저 뒤에서 이거는 뇌 신경작용, 뇌의 신경작용일 뿐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결론을 내린 게 이거야. 그러면서 선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자유의지 없다. 선결정,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럼 무작위인 경우는 어떠냐? 그 뇌 신경작용일 뿐인 거다 그냥. 이 경우에도 자유의지는 없다. 이게 반자유주의 논증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슬슬 복잡해지면서 머리가 터질라 그러지. 그러면 이쯤에서 문제 한번 풀어주는 거야. 끝까지 읽고 풀려고 안 해도 돼. 그 정도의 독해력을 갖춘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 세대에는. 자, 보자. 10번. 물결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 문제잖아. 선택지 1번. 유물론적 인간과는 끊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그건 종교적 인간관이지. 2번. 유물론적 인간과는 끊어. 인간의 선택은 물리적 사건이다. 맞죠? 그냥 물리적 몸이야 그냥. 3번. 종교적 인간과는 끊어.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영혼도 있다. 맞죠? 제끼고. 4번. 종교적 인간과는 끊어.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그 비물리적 실체가 뭐야? 영혼이죠. 맞다. 답 5번이겠네. 개꿀. 한 문제 답 나오네. 반자유의지 논증은 끊어.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얘들아. 선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지? 무작위지. 무작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 둘 다 고려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문제 11번은 AP가 안 나와서 못 풀고 12번은 니은이 안 나와서 못 풀고 13번은 기억이 안 나와서 못 풀고 됐다. 그래도 한 문제 풀었으니까 마음은 좀 가볍다. 이 정도. 됐나요? 자,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 그러나 역적으로 가.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이그저 나오면 찾으라고 그랬죠? 이그저라는 지시어는 독해의 방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매끄럽게 독해를 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이 논증이 뭔데?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다. 결론은 이거 아니냐? 반자유의지 논증이라는 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뭐 이걸 비판하는 입장의 관점은 뭐겠어?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가야지. 그죠?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하나의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봐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이리 따라와봐. 두 가지가 있었잖아. 결론은 요건데 이게 결론인데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려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 선결정, 무작위. 이 중에 선결정. 이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뭐냐면 자유의지는 없다. 이건 받아들여야 돼. 근데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잘 나와봐요. 자유의지는 없다가 되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를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이제 요거를 비판,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관점에 대해서 나오는데 얘네는 이 선결정 의지를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론,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요거를 봤을 때는 요거는 받아들여야 돼. 요건 인정한다. 그래. 무언가가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미 결정된 거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 뭐 따질 게 없겠지. 그런데 이 비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무작위를 가정했을 때의 결론도 뭐였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근데 이건 뭐라고 그랬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건 인정 못한다. 이 무작위, 이건 인정 못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봐봐. 이 부분이 이 독해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거야. 아니 왜? 왜 이렇게 되지 글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은 자유의지는 없다야. 근데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 선결정, 무작위. 근데 이거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선결정은 나도 인정. 이미 결정돼 있으면 인간에겐 자유의지 없는 거지 뭐. 그렇지만 무작위, 뇌 신경작용 요것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아니 난 그거는 인정 못함.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음. 왜?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글이었어요 이게. 알겠나요?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이 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다 이거지. 정확히 말하면 있을 수 있다. 알겠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어떤 이유? 이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이유.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걸 읽어볼게요. 임의의 어떠한 선택이 임의에는 어떠한이란 뜻이 이런 어휘가 받쳐줘야 돼. 어떤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려면 내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조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 그래야만 그건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었던 거야.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돼. 내가 선택해야지 네가 선택해줬으면 안 되는 거야. 딸기 초코. 근데 네가 옆에서 선생님 초코. 초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선택의 주체가 나여야 돼. 이런 얘기고. 그다음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돼. 그래야만 자유의지를 가질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로 와봐. 선결정되어 버린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선결정되지 않아야 돼. 그리고 나의 주체, 내 주체적인 선택이었어야 돼. 알겠나요?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에 의해 선결정되어 버리면 이건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하고 충돌하게 돼. 그렇지.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 둘째 조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하고 충돌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선결정돼 있다라면 이건 자유의지 없는 거 맞아.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문제 삼는 건 이게 선결정되어 있다면 자유의지 없다. 이게 아니야. 이게 두 번째 건 거야. 무작위인 경우 자유의지 없다. 아니 이건 인정할 수 없음. 이 얘기를 할 거라고. 이해됐죠?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앞에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의 어떤 자유의지가 있을 수는 있다. 좀 의미가 다소 다른 자유의지.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 자유의지라는 말이 단지 그냥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 이런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단순한 욕구의 충족. 너 왜 딸기우유야? 그걸 원해요. 이런 욕구 충족에 의한 거라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에 의해서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선결정되어 있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요거죠.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힘들어. 기존에 나는 항상 기본적으로 나는 딸기 초코 중에 초코를 좋아했던 사람이야. 초코 그동안 계속 그것만 먹어왔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 걸 좋아해서 초코를 좋아해. 이번에도 딸기 초코 중에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이미 결정돼 있어. 얘는 초코를 할 거라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기존부터 나는 초코를 먹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사람이거든. 이런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로 봤을 때는 그거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다. 선결정되어 있든 아니면은 그렇지 않든. 그렇지 않든은 선결정되어 있지 않고 오늘따라 딸기가 땡기는 걸 딸기 해도 이거는 내가 원했던 걸 하는 거잖아. 이해됐나요? 즉 욕구 충족적인 자유의지에서 봤을 땐 선결정이든
그게 아니든 무작위든 이거는 그냥 다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가 뭘 말하는 거냐? 찾아야 된다니까. 욕구 충족적인 자유의지는 여기서 이 지문에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하고는 다른 거다. 두 가지 조건이 뭔데? 그렇지. 첫 번째 주체, 두 번째 선결정 아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선 선결정이어도 자유의지일 수 있다잖아요. 이거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이해됐나요? 여기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 이 반자유의지를 비판하는 관점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비판하는 관점. 이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 조건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주체.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선택은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이 비판하는 관점이 성립해. 비판하는 관점의 결론은 뭘 것 같니? 얘가 주장하는 결론이 뭘 것 같아?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알겠나요? 네, 여기서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라는 약간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거지. 가자. A, B가 나왔다. A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B는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의지. 가자. 문제 11번. 자, 선택지 1번 A, B. 명확하게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 A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B는 이 지문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선택지 1번.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끊어. 원해서 했어. A가 있을 수 없다? 그게 A지. 제끼고. 그죠? 2번.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끊어. B가 있을 수 없다? 이게 좀 헷갈릴 텐데 원해서 했지만 원해서 했어도 내가 어떤 걸 원해서 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 그 원해서 한 것이 두 가지 조건. 내가 선택의 주체였고 그 다음 선 결정된 게 아니라면 B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원해서 선택했으니까 이건 안 되라가 아니라고 지금. 자, 3번.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끊어. A가 있을 수 없다. A 같은 경우에는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끼고. 4번.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끊어. B가 있을 수 없다. 그럼 B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첫 번째, 내가 주체다. 두 번째,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 근데 선결정되어 있으면 이건 성립 안 되죠. 답은 4번이죠. 자, 5번.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원해서 했어. 그리고 그게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 끊어. 그러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와 B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일단 원해서 했으니까 A 되는 거고 욕구 충족적. 그 다음 B가 문제인데 잘 봐. 원해서 했는데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 원해서 했고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의 주체였다면 B도 성립할 수 있어.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살짝 어렵기는 했는데 이 두 가지 조건만 잘 보셨으면 돼.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의 조건. 알겠죠? 그리고 자, 그럼 남은 문제는 12번, 13번밖에 없습니다. 자, 뒷부분 좀 빠르게 볼게요.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무작위로 일어났어. 그래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어요. 자, 일로 와봐. 여기로 따라와봐. 무작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결정되지 않는 거. 일로 와봐. 선결정되지 않는 거. 이게 무작위라고. 무작위인데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어.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성립하지.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무작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선결정되지 않은 거고 뇌의 신경작용이었어. 여기서 하는 말은 아마 이걸 거라고. 뇌의 신경작용에 의한 것도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왜? 누구 뇌가 신경작용을 일으킨 거야? 나의 뇌가. 그러니까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독해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여기까지 예상이 되는 거지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아까 1분 단에 나왔지? 갑이 딸기우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거. 그래, 이거잖아. 신경사건. 뇌에서 신경사건 발생했다.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봐. 선결정이 아닌 것이 아까 뭐였어? 개념을 봐. 선결정되지 않은 것이 뭐였어? 무작위였죠. 무작위. 말 바꾸기, 패러프레이징에 능해야 비문학 잘한다고 그랬지? 선결정되지 않는다가 메모한 거 봐봐. 이거잖아. 그걸 무작위라고 한다. 그 무작위. 무작위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여기 있네. 무작위. 요 얘기인 거네 지금. 결론은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가 될 거라고. 이러한 가정 아래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이 결론 나올 줄 알았어. 왜냐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우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 않아. 그 뇌가 누구 뇌야? 갑의 뇌야. 갑이 딸기 쫓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을의 뇌가 막 튀어나와가지고는 쫓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갑의 뇌가 한 거란 말이야 결국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자, 일로 와봐.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뭐였어? 자유의지는 없다. 이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자유의지는 있을 수 있는 거다. 됐나요? 그 이유는 요거였어. 선결정, 그래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이미 결정된 거는 자유의지에 의한 게 아니니까. 이미 결정돼 있어. 이게 어떻게 자유의지가 작용하겠어. 그렇지만 이 무작위에 대한 거는 인정할 수 없다. 자유의지가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주체해야 되고 하나는 선결정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선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곧 지문에서는 선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작위란 뜻이에요. 이 무작위에 의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 무작위는 곧 뇌의 신경작용이야. 그 뇌의 신경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의 뇌거든. 그건 나의 주체적 판단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다 성립한다. 두 가지가 성립하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다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렇다면 문제 12번으로 갑시다. 니은의 이유, 그거 받아들일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말 바꾸기를 해봐. 니은 봐.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 이게 뭐냐?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는데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 있다란 얘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에요. 알겠나요? 이런 문제였고. 자, 다음 13번 킬러 문항으로 가봅시다. 뭐 찾으라고? 지문과의 교집합 찾을게요. 이미 여기서 힌트를 되게 많이 줬어. 기억에 입각하여야. 기억이 뭐니 지금? 반자유의지 논증이 아니라 반자유의지 논증 뭐? 비판의 관점.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그 관점에 입각하여 이걸 풀면 센스 있는 애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선택지 중에서 2번 같은 거 안 돼. 무작위 과정이 참일 수밖에 없다? 선결정 과정이 참이라는 거 인정하는데 무작위 과정이 참이라는 거 인정 안 된다고 그랬잖아. 또 뭐가 안 되느냐? 5번. 반자유의지 논쟁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비판하는 관점에 입각해서 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2번하고 5번은 제껴놓고 시작이야. 이런 센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 제자들은 이거 거의 다 맞았어요. 풀어서 맞았건 찍어서 맞췄건 거의 다 맞았어. 왜냐? 일단 제낄 수 있는 거 제끼고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을 했거든 우리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일단 그래도 얘는 답이 아니야 까지는 최대한 제껴놔라. 선택지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괜찮으니까. 1-2개 제껴놓고 죽어도 못 풀겠다.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평소에 우리 어떻게 했지? 긴 거 써! 라고 했거든. 선생님 제자들이 보통
한 1번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제껴놓고 우와! 4번 되게 길어. 제일 길어. 그러면 4번 쓴 거야. 어떤 애가 나한테 와서 막 되게 자랑했어. 선생님. 인문제면 13문제 제 친구를 되게 많이 들렸는데요. 저는 그거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에라이 새끼야 이랬거든. 풀어서 맞췄어야지. 어떻게 찍었는데 그러니? 한 개밖에 못 제꼈거든요. 나머지 중에 압도적으로 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 걸 썼대. 그리고 맞았다고 막 신나하더라고 얘가. 이 문제가 오답률 1인가 2인가 그러지 않나? 맞았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래. 잘했다. 자, 잘 봐요. 지문과의 교집합.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이제 H의 가설과 실험이 나올 거야. 지문과의 교집합, 반자유의지 논증. 근데 뭐에 입각할 거냐면 반자유의지 논증을 어떻게 할 거야? 비판할 거야. 자,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 뇌에서 신경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줄 봐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도 전에 이미 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문과의 교집합? 선결정이에요. 이게 선결정. 지문과의 교집합. 그걸 알려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고 가설을 세웠어. 이게 입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결정된다야.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선결정되지 않는다고. 선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무작위라는 의미야. 알겠나요? 가자. H의 실험. 피실험자, 실험 당하는 사람 왼손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졌어. 이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에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을 할 거야.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 신경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 100차례 관측해봤어. 이게 과연 미리 결정된 건지 지금 순간에 결정하는 건지 즉 선결정이냐 아니냐야. 됐나요? 좀 선택지 한번 봐봐. 자,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된다면 끊어. 이건 선결정되는 거지.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인정해야 하는 거죠. 제끼고. 2번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된다면 끊어. 그러면 선결정된 거지. 무작위 과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선결정 과정이 참인 거지. 무작위 과정은 선결정이 아닌 걸 말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선택지의 앞대가리.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됐다라는 건 선결정이 인정된 건데 그럼 무작위 과정이 참이다? 아니죠. 무작위 과정은 선결정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데 제끼고. 3번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끊어. 선결정 안 됐다 이거지. 그럼 선결정 과정은 참이냐? 거짓이지. 제껴야 돼. 4번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끊어. 그럼 선결정 되지 않는다 이거지. 잘 넣어봐. 선결정되지 않는 게 무작위인데 반자유주의 논증에서는 무작위의 결론이 자유의지는 있다거든.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이걸 비판하는 입장. 그러면은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다가 되겠죠. 답은 4번이죠. 5번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대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끊어. 그럼 보기 박스 뭐하러 줬냐? 우리 힘들게 왜 읽었지? 그죠?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문제의 가정 자체가 기억에 입각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잘못된 거죠. 이미 가정 자체에서 틀렸어 이미. 알겠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이게 말하는 게 선결정이라 이게 말하는 거. 이게 선결정이다. 지문과의 교집합을 생각해라.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일단 지문과의 교집합 찾자. 이게 있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준다고? 그럼 선결정. 이게 포인트였던 거야 문제풀이에서. 그리고 지문에서 말했던 건 선결정하고 무작위인데 무작위는 선결정이 아닌 것. 이걸로 풀어주면 된다고. 지문이 너무 어렵다 싶고 복잡하다 싶었으면
지문을 읽으면서 이 정도의 메모는 문단 옆에 깨작깨작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건 낙서. 니네가 하는 거 낙서. 문제와 문제 사이의 여백. 예를 들면 여백이 어디에 있니? 메모할 만한 여백이 시험지에서. 응? 그렇지. 뭐 시험지 윗부분에 메모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가 가능했단 말이야. 메모를 이런 식으로 한 군데다 몰아서 해놓고 이걸 가지고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알겠나요?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힘든 친구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 14에서 17번 메타버스. 이 지문은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간단하게. 원래 같았으면 이런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을 자세히 읽으면서 할 텐데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 메타버스. 메타버스. 진짜 처음 들어? 제페토. 처음 들어요? 들어봤어? 제페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냐? 우리 아바타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세계에서 아바타가 쇼핑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최근 뉴스 보면은 메타버스가 시대를 장악하는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애들이 이제 비대면에 익숙해지고 실제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상현실에서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가상현실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 제페토 그 가상현실 세계지. 그 메타버스 시장에 누가 들어가 있어? 거기 보면 최근에 나왔던 기사야. 구찌 매장이 있어. 그 현실에서는 구찌 가방 하나 살려면은 막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 매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내 아바타가 가는 거지. 아바타가 이렇게 가가지고 우와 구찌 매장이야. 그러고 들어가.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방 주세요 하고 가방을 하나를 사. 근데 그게 그 안에서는 현실 세계와 가격이 다르니까. 근데 이게 현실 세계의 돈으로 쳤을 때 한 5천 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게임머니 같이 그거 결제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명품 매장들이 지금 막 엄청 입점해 있지. 그걸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 입점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진짜로 입점해서 현실에 있는 가방들이 거기에 진열이 돼 있어. 그럼 연균이 아바타가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메타버스 가상세계. 지금 인강시장에서도 이런 시도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바타가 우와 저기 이투스다. 연균이 강의 들으러 가야지. 가가지고 이투스 학원이네. 그리고 거기 내 아바타가 그 수업에 앉아. 그 다음에 연균이 국어 수업을 듣는 거야. 나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말이 된다고? 근데 이 시장이 수십 조의 시장이 됐고 이게 수백, 수천 조의 시장으로 발전한다고 그러지. 왜냐면 지구상의 어떤 이 땅덩어리의 한계,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로 인해서 가상세계, 근데 그거를 이제 3D 안경을 쓰고 여기도 나오지 HMD인가 뭔가 3D 안경을 쓰고 장갑을 끼면 그 아바타가 가가지고 야, 요 개 이쁘다 했는데 꽉 물렸어. 현실에서 그걸 느끼고 이런다는 거야. 내가 충격받은 건 앞으로 남녀 간의 만남은 메타버스로 대체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실에서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은 나도 현실에서 참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현실에서는 뭐 인기도 없고 못 만나는 거야. 내 아바타가 기가 막히는 거야. 하고 내 아바타가 이렇게 딱 가다가 아바타 중에 이제 막 전지현 같은 아바타가 있을 거 아니야? 가다가 Hey, come on. 너 나랑 사귀자. 그러면 이제 둘이 사귀는 거야. 그러면 걔 데리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구찌 매장에 가. 골라. 그럼 막 사주고 이거거든. 난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남녀 사이의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감각을 동원하는 장치에 의해서 아바타가 그런 행위를 하면 똑같이 느낄 수 있게. 아바타가 여친하고 손을 잡으면 나도 지금 이성의 손을 잡은 것과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된대. 아바타가 전지현이랑 나면 이제 찌위겠지? 난 찌위 좋아하니까 찌위랑 아바타가 만약 뽀뽀를 했어. 그 감각이 그대로 그 사용자에게 전해지게. 이게 된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선생님이 올해 3월이었을 거예요. 올해 3월인가 4월. 경제 채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주식 어쩌고 주식 관련된 선생님은 주식을 전문가한테 맡겨놨지만 주식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주가가. 그러면서 거기 나온 게 무슨 자이언트 스텝, 위즈윅 스튜디오 이런 회사를 막 추천해 주더라고. 그때는 저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막 소위 말하는 이런 장갑이라든가 이런 HMD 이런 장비들 같은 거. 위즈윅 스튜디오는 가상현실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니터 안에 들어가는 그 화면 있잖아. 3D 화면. 그거를 만드는 거. 상상할 거래. 에휴 참 미친 새끼들. 지금 어떻게 저런 시대가 와. 뭐 미래야? 막 이랬는데 그때 봤던 그 주가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7배. 올해 이야기인데 8배, 10배 이렇게 올라 있는 거야. 진짜 시대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최근에 들은 그 충격적인 얘기가 인강시장이 이쪽에 진출하고 있다는 거야. 이쪽으로. 아, 난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질문만 볼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이거야. 수능은 역시 시의성 있는 지문이 출제된다. 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나오는구나. 메타버스,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의 상호작용이야. 감각 전달 장치라는 게 있어.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전달한다니까. 그 아바타가 와 강아지 이쁘다 털이 복실복실해 만지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죠? 시각 전달하는 장치 HMD 이걸 끼고 있으면은 이제 그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해. 자 그리고 가상현실 장갑이라고 하는 게 있네. 그걸 끼는 거야.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게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문제 골 때리긴 했더라고. 그러면 사용자가 만지는 게 아바타한테 전달되면 뭐 어찌라고? 걔가 그거 느끼면 뭐? 내가 현실에서 이렇게 딱 아야 하는 걸 아바타가 느끼면 뭐 할 거야? 사용자가 느껴야지. 그런 식으로 문제 냈더라고. 자, 이 외에도 가상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바타는 느끼는 게 아니야. 그 아바타의 사용자가 느끼는 거지. 영균이가 느껴야지. 영균이 아바타가 느끼면 뭐해. 그렇죠? 한편 그 아바타가 그 세계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애한테 작업 걸었는데 까이잖아. 그 슬픔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거기까지 간대. 결국 미래에는. 거기까지 간대.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어. 공간이동 장치인 가상현실 트레드밀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한 공간에 딱 설치가 돼.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A 부분인데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요.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거야. 그냥 게임 같은 거 간단하게 보면은 켜놓고 춤추는 거 있잖아.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아바타가 막 따라하잖아. 이거 동작 추적 센서가 있고 관성 측정 센서가 있고 압력 센서가 있다. 각각을 설명한다. 동작 추적 센서는 동작을 파악하는 거고 관성 측정 관성을 측정하겠지? 그러면 이동 속도의 변화율, 회전 속도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하는데 뛰는 힘을 파악하는 것도 압력 측정 센서다. 그 다음 A에 맞춰 어휘 문제가 하나 있고. 됐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4번 핵심은 봤으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죠. 가상현실 장갑으로 사용자와 아바타는 상호 간의 감각 반응을 주고받는다. 아바타가 만지는 게 사용자에게 느껴지는 거지. 사용자가 만지는 걸 아바타가 느끼면 뭔 소용이냐 그게. 아까 했던 얘기죠. 답은 5번. 자, 15번 A 부분에 대한 설명. 3번이지. 아바타가 경사로 만나면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어. 여기 나오잖아. 가상 공간에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 있는 거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트레드밀 바닥에 이런 것들이 기울기 특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치 문제야. 1번 쓴 친구들은 뛰는 힘을 측정하는 게 관성 측정 센서가 아니라 압력 센서인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 16번. 요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답을 알고 나면 이런 이렇게 돼 버리는 건데 이거 읽느라 어려워가지고 잘 봐. 여기에 있는 말은 어려운데 사실 답을 알고 나면 굉장히 허무한 그런 문제예요. 일단 뭘 찾으라고? 지문과의 교집합.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시오. 동작 추적 센서. 지문과의 교집합. 그 중에 하나인 키넥트 센서 가르쳐봐요.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 등으로 되어 있다.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려면 많이 필요한 장치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적외선 카메라 가르쳐봐요. 광원, 빛을 뿜어내는 물체. 광원에서 발산된 적외선이 피사체, 뭐 사진 찍을 때 내가 널 찍으면 네가 피사체지. 그럼 빛이 예를 들면 나한테 닿아서 반사가 됐어. 그럼 내가 피사체야. 이런 피사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수신, 다시 장치에 수신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광원을 쐈어. 연균이 몸뚱아리에 부딪혀서 다시 그 광원 쪽으로 가서 이제 장치에 들어갔어. 입력되는 시간. 결국 반사되어 돌아가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뭐와 관련 있는 얘기일까? 거리와 관련 있는 얘기예요. 광원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 금방 반사돼서 갈고 멀리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거리에 대한 얘기인데 피사체의 입체 정보를 포함하는 저해상도 단색 이미지를 제공하는 게 적외선 카메라예요. 반면에 RGB 카메라는 피사체의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해상도가 높아요. 키넥트 센서는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하겠지. 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해상도 입체 이미지를 이게 적외선 카메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 RGB 카메라 여기에 투영하여 사용자가 딱 검출이 되면 그림과 같이 신체 부위에 대응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골격 3D 골격 이미지 이걸 제공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이런 거. 영화 특수효과 같은 거 생각해봐. 영화 특수효과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나오지 않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모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나오잖아. 그런 건 거야 이게. 알겠나요? 잘 봐. 선택지 1번. 키넥트 센서는 끊어. 이게 동작 추적 센서인데. 얘들아. 동작 추적 센서래. 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바타가 움직일 거 아니야. 아바타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이냐? 아바타가 막 그 가상세계에서 구찌 매장 가면 나도 모르게 뭐 눈 감고 이러고 가가지고 구찌 매장 들어가? 그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한 말이 답이야. 선택지 1번 봐봐. 키넥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끊어 입체감을 구현한다. 얘들아,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 봐봐. 이 적외선 카메라가 광원에서 발산된 적외선이 그 화면 속에 있는 아바타에 튕겨나오는 시간을 한다는 얘기야? 아니야. 이게 인간이야. 신형균 몸뚱아리라고. 광원이 이 아바타의 사용자인 내 몸뚱아리에 튕겨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게 반영이 되는 거야.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가 아니야. 아바타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인간의 몸뚱아리야. 그 골격을 전달한다고. 사용자라고 그랬잖아. 이 사용자는 아바타가 아니거든. 내가 아바타를 사용하는 거지 아바타가 날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나요? 자, 2번. 키넥트 센서가 확보한 끊어봐. 사용자의 춤추는 동작을 바탕으로 아바타의 춤추는 동작이 구현될 수 있는 거죠. 따라하겠지 아바타가. 3번. 키넥트 센서와 관성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끊어. 사용자의 걷는 자세, 이동 속도 변화율, 관성 측정 센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걷는 자세는 키넥트 센서로 할 수 있겠지. 동작 추적 센서니까 이게. 걷는 자세는 동작이잖아. 4번. 연결점의 수와 위치의 제약 때문에 끊어. 선택지가 길면 끊어가. 사용자의 골격 이미지로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는 없다. 이거 봐라. 얼굴 쪽엔 이거 하나 찍혀 있다. 이걸로 얼굴 표정을 다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맞다. 5번. 적외선 카메라의 입체 이미지와 여기 있잖아. 적외선 카메라는 입체 정보. RGB 카메라의 컬러 이미지 정보로부터 생성된 골격 이미지가 끊어. 골격 이미지.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고 그걸 아바타에게 전달하겠죠. 맞지? 답은 1번. 생각지도 못했던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 측정이 아니야. 그 메타버스 세계 안에 있는 그 화면 속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가 아니라고. 현실 세계에서.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17번. 외국인 전용 문제, 어휘 문제죠. A는 컴퓨터가 방향과 속도에 맞춰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뭐뭐가 뭐뭐에 맞춰주는 거죠. 1번. 연주자가 피아노를 언니의 노래에 맞춰주는 거예요.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거는 서술어의 자릿수라든가 어떤 언매하는 친구들은 문장의 구조를 보면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 지문에서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 봐봐. 컴퓨터는 트레드밀의 바닥을 방향과 속도에 맞춰 이렇게 되는 거야. 뭐뭐는 뭐뭐를 뭐뭐에 맞춘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구성인 거죠. 선생님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인데요. 그걸 앞으로 빼면 되잖아. 컴퓨터는 트레드밀의 바닥을 방향과 속도에 맞춰 제어해야 한다. 뭐뭐는 뭐뭐를 뭐뭐에 맞춰. 선택지 1번. 연주자는 피아노를 언니의 노래에 맞춰. 답은 1번이에요. 이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마 1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은요. 아내는 색깔을 뭐뭐에 맞춘다가 아니잖아 지금. 3번은 우리는 손발을 뭐뭐에 맞춘다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문장 구조, 서술어의 자릿수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의미를 생각해보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풀면 틀릴 일이 없죠 사실은. 알겠나요? 답은 1번이었다. 자, 해서 독서 영역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했던 인문지문, 논증지문은 역시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구나.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걸 보면서 아, 최근에 시의성 있는 지문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역시 높구나 라는 거. 그래서 그냥 시의성이 어떤 게 시의성이 있는지 알고 그걸 다 공부하나요? 다 공부할 수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EBS 독서 영역 혹시 공부를 한다면 최근에 시의성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지문, 그런 것들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잠깐 쉬었다가 문학 영역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쉬었다가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희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학 영역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영역 난이도가 이제 좀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할 거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걸 좀 조심하자, 이런 방향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부터 한번 볼게요. 18번에서 21번 베이비 장전. 이 베이비 장전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던 그 작품인데 수능에 나오지 9평에 나와버렸네요. 작품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작품이 아닙니다. 이 지금 지문 구성을 보면은 앞부분의 줄거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EBS 수능 특강에 실려있던 부분이고 그 뒷부분이 지금 연계가 된 건데, 그러면 EBS 수록 부분하고 다른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부분이 나왔지만 연계성은 충분히 느껴지죠. 어떻게 연계성을 느낄 수 있을까? 인물이 겹치거든. 그 베비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통해 알고 있다면 지문 읽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자, 이 지문을 하나하나 일일이 읽어주진 않겠습니다. 저 뒤에 현대시가 좀 어려운 작품들이 나왔어서 그쪽을 지문 설명을 해줄게요. 자, 문제 보면서 좀 조심할 게 있나 봅시다. 18번. 윗글의 내용 이해, 일치 문제. 눈깔 있나요? 이런 문제죠. 답은 4번이었고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써있지. 19번. ABCD 중에 베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 이거는 문맥을 확인해야 됩니다. 문맥을 보면은 사과를 해서 뭐 저거 뭐 이렇게 나오죠. 답은 4번이었고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20번.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 중심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문제 유형이 그렇게 색다를 거는 뭐 19번 정도 살짝 색다를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 20번. 답은 3번이죠. 베비장이 이제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서 타려는 대상이고. 자, 21번 같은 경우에 보기박스가 나오는데 이 보기박스를 어떻게 활용을 했어야 돼? 지문 읽기 전에 먼저 보셨어야 돼요. 이걸 읽으면
지문의 내용이 좀 쉽게 읽히는 거죠. 뭐 배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그게 지문의 내용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지문의 내용을 대입해봐라 이건데 4번이죠.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겠냐. 나 지금 배 타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게 경직된 양반으로서의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그런 거야? 나 어떻게 하면 서울 갈 수 있냐 이거야. 여긴 틀리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계 지문에다가 문제도 쉬워요. 그죠? 자, 그다음 22번에서 27번 여기가 이제 비연계인데 선생님이 타임어택에서 강조를 했었죠. 소설 원작과 극문학의 결합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거의 쪽집게예요. 탁 나왔는데 원작 소설 갯마을, 그 다음 시나리오죠. 영화 대본, 갯마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행히 비연계 작품인데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촌마을에, 그죠? 어촌마을에 이제 태풍이 몰아친 거지. 고기잡이 나간 배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특히 노인들은 아 저렇게 지금 하늘 색깔 보니까 아주 난리 나겠어. 막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문제가 약간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있어.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 풀 때 조심했어야 되는 거는 가를 다 읽고 나서 가에 대한 문제를 바로 푸셨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가 한 절반 정도 날아가죠. 나를 읽고 나서 나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주고. 자, 한번 볼까요? 가를 읽고 나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22번. A 부분의 서술 방식. A 부분 보시면은 뭐뭐 같다고 한다. 뭐뭐 했다는 것이다. 다른 인물들이 한 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죠. 답은 1번이었던 거고 나머지 선택지를 볼 필요도 없었고 이거는 1번 보는 순간 답 썼어야 돼. 나머지 선택지를 모든 문제를 다 따지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보니까 선택지를 다 따졌어요. 45문제 선택지 5개, 225개. 225개의 선택지를 우리가 80분 안에 다 보면서 문제 풀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딱 떨어지면 거기서 끝내야 한다. 알겠죠? 그 다음 23번 기억에 대한 이해인데 기억도 가에 있죠. 그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노인들의 경험. 과거에도 자연이 이랬을 때는 하늘빛이 이랬을 때는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겼고 이런 거잖아. 답은 2번이죠. 자연현상으로. 이것도 2번에서 끝냈어야 돼. 다 따지면 안 돼요. 2번에서 딱 끝내네. 그렇게 풀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24번. 보기 박스를 참고하여 B를. 이것도 가 부분에 대한 문제잖아. 그죠? 5번 보면은 자신들의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 확신이 틀렸잖아. 확신이. 답은 5번이 되겠고. 그 다음 25번. 나의 인물. 인물에 대한 문제는 일치 문제. 1번에서 딱 끝냈어야죠. 답은 1번이고. 이러니까 맨날 시간이 조금씩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비문학 풀 때 시간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번에 그런 걸 배웠으면 돼요.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떨어졌을 때는 거기서 끝내야 되는구나.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요소가 있거나 이게 답 같기는 한데 찝찝하면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 물론. 선택지 5개를. 알겠죠? 자, 26번. 나의 18번 장면과 24번 장면. 일단 18번 장면 보고 문제를 풀면 거기서 끝. 그렇지? 선택지 2번을 보면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뭐 여러 장소도 아니고 한 장소인데 제시된 사건들이 갖는 상반된 의미 다 지금 배 타고 나온 어부들을 걱정하는 거란 말이야. 상반된 게 아니라 동일한 거예요. 답은 2번. 여기서 끝냈어야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냈나 보지? 자, 그 다음에 27번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학습 활동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스 보면 나는 가를 영상화하기 위해 변형한 시나리오다. 보통 원작 소설 시나리오 나오면 동일한 장면을 놓고 이걸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겠는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특정 부분을 이렇게 묶어놓고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부분을 묶어놓고는 뭉텅이 비교하게 나오거든. 근데 이건 한 줄 한 줄 부분을 비교하게 나왔죠. 문제를 봤을 때는 시겁했겠지만 선택지를 보다 보면 내가 답이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선택지 4번 봐봐.
D 부분이 어디냐면 요거야 D.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이걸 닭목이 꺾이는 장면으로 변형하여 끊어. 그렇죠. 28번 장면에 보면 그렇지.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 이게 지금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니?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답은 4번인 거죠. 간단하죠? 3번 쓴 친구들이 있나 본데 C에서 C 같은 경우는 요거잖아. C가 C.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일로 모여들었다를 이거를 28번 장면에서는 28번 장면 찾아봐요. 아니잖아. C는 22번 장면, 25번 장면이네. 22번 장면. 비틀거리는 해순이가 올라갔고 그리고 그 순임이가 올라오고 그치? 그 다음에 25번 장면 봐봐. 해순이와 순임이 외에도 몇몇 안악이 모여들었고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를 했잖아. 이걸 쓰면 안 되지. 그냥 나눠놨다고. 마을 사람들을 해순이, 순임이, 그 밖의 인물들 이렇게 나눠놨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죠? 답은 4번이었다. 자, 다음 28번에서 31번. 여기가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사실 작품이 어렵습니다. 작품이. 자, 여기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봐봐. 문제 분석부터. 자, 일단 28번. 가에 대한 이해. 가 끝나고 바로 풀면 됩니다. 근데 가가 EBS 연계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종갓집 김치 이러면서 설명했던 작품이야 이게. 종갓집 김치. 그렇죠? 자, 29번. A, B에 대한 이해. 잘라가야 되고 위치 확인하는 거야. 둘 다 나에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 대한 문제구나. 자, 30번. 가, 나에 대한 설명 잘라가는 거야. 한 작품 읽고 바로 대입. 이런 식으로. 답 나오면 써버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일 때는 한 작품만 때려 넣어도 답 나오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인 거지. 31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하시오. 그건 두 작품을 다 설명하는 박스잖아. 작품 자체가 어렵고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얘를 먼저 봤어야 돼. 얘를 먼저 봤어야 된다. 자, 봐봐요.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은 상처 입은 인물들이야.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이게까지가 가의 내용이야. 알겠죠? 나에서의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 아니라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한대.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대. 되게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말들이 나와.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 산문시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이 종가 시, 이 시와 같은, 가시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 왜? 가시가 산문시거든. 이야기 형식의 산문시. 이런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시에 대한 이론. 시에 대한 이론 성격의 시가 나시다. 이걸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가부터 볼 거냐 나부터 볼 거냐인데 나부터 보면 도라이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고 가시가 EBS에서 본 적이 있는 작품인데 이런 경우에 연계 작품을 먼저 읽습니다. 야, 이걸 꼬아서 내면은 가의 비연계, 나의 연계 이렇게도 보통 많이 가. 애들은 뭐부터 읽어? 가부터 읽어요. 그러면서 맛 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고. 혹시 가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나시가 연계 작품이라 해도 걔를 먼저 보세요. 가, 나, 다. 가나다 순서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야. 알겠나요? 선생님이 최고난도 문학이라는 강의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설명하지. 거기서 알려준 대로만 순서 지켜갖고 풀었어도 맞힐 건 많이 맞췄을 텐데. 자, 다시 볼게요. 작가 제목 보고 시작합니다. 오장환 시인의 종가. 종가가 뭐다? 종갓집 김치의 종가다. 종가. 큰아들네 집 보통 이제 한 집안에서
큰 아들네 집에서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잖아. 그 종가죠, 종가. 자, 볼게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안엔 가려놨어. 굉장히 이 종가는 어떤 곳이냐면 폐쇄적인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에서 의미 파악할 땐 100%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문맥. 검은 기와집, 좀 어두운 느낌이지. 그죠? 종가가 살고 있었다. 종가 세모치고. 폐쇄적이고 어두운 분위기. 부정적인 공간일 거야. 충충한 울타리 속에서 검이 앓터지듯 직유법이 나왔는데 직유법이 나오면은 최고난도 문학에서 배웠던 걸 떠올리면 원관념을 찾아라. 검이 앓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 어휘풀이가 있어. 지손이라고 하는 게 자손이야, 자손. 근데 자손들 봐봐. 자손들이 막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아들, 딸들 태어나고 그 밑에서 또 아들, 딸들 태어나고 이런 거를 검이 앓터지듯 흩어져 나간다고 표현했어. 내가 니네 집 식구들을 표현을 할 때 야, 식구가 많은 거야. 검이 앓터지듯 자손들이 터져나가는구만.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미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알겠나요? 여기서 이미 알 수 있어. 이 종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부정적이다. 이런 걸 캐치했어야지.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싸우고 찢고 헤어지고 누가 가족들이 이 종가는 가족들이 별로 그렇게 사이도 좋지 않아요. 오랫동안 이 집의 광영 이럴 땐 말의 순서 바꿔봐. 뭐겠어? 이 집의 영광, 종갓집의 영광을 지켜주는 신주단지가 있어. 신주단지 어휘풀이 봐. 죽은 사람의 위패를 그러니까 조상님들 모셔놓는 거. 이게 이 종갓집의 영광을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안동, 선생님이 저번에 안동 갔다 왔다 그러지. 안동 하회마을 가면은 뭐 류성룡이라는 옛날 조선시대 유명했던 그런 인물의 종갓집이 거기에 있고 뭐 이런 거거든. 종갓집. 제사 지내잖아. 그런 신주단지. 이 신주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비유적 표현일 거라고.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진 않아.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대상에 대한 그 말하는 게. 알려지진 않아도 뭐가 신주단지가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낍니다. 그 신주단지를. 왜냐면 그게 내가 우리 종가 이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집이야. 이게 일종의 무기인 거야. 알겠나요?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서 제사상 위에 날름 올라앉는다. 의인화시킨 거야. 뭐가? 신주단지가.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그 신주가 제삿날이면은 갑자기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약간 좀 거칠해, 형식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지. 근데 이게 종갓집의 무기야. 내가 이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장손이다라는 거지. 알겠나요? 큰 집에는 이게 종가야.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는데도 이제 식구들은 다 찢고 싸우고 헤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어서 읽어야지. 근데 제삿날이 되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 며느리, 그 다음에 칠촌, 팔촌까지 한대 엉켜서 막 닝닝거린다. 닝닝거려? 그냥 뭐 떠들어댄다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제삿날의 분위기야.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제삿날 되면은 다 시골집으로 다 종갓집으로 모여갖고 함께 제사 지냈죠. 선생님만 해도 충청남도 예산이 선생님 아버지의 고향인데 거기에 큰아버지가 아직도 살고 계시고 종갓집인 거죠. 제삿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께서 8남매거든. 형제가 8. 그리고 자식을 평균적으로 한 3명씩 낳거든. 38에 24. 그리고 다 결혼해서 자식들을 또 한 2명씩 낳았어요. 48. 그게 다 모이진 않아도 좀 모이면은 어마어마해. 종가야 이게. 시집 가다가 쫓겨온 작은 딸. 과부되어 돌아온 큰 고모 손가락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그 식구들의 모습이야. 한창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뭐가 쩡쩡 울렸겠어? 위세가 쩡쩡 울렸겠지. 종갓집 하면 이제 좀 이제 권위적인. 한참 쩡쩡 울리던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의 영광을 말하는 거야.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어이풀이 봐요. 고사 지낸 후에 차리는 상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지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가 몸알 굴림도 시키고. 어이풀이 봐. 무릎 꿇리는 형벌.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리는 형벌이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종가가 동네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형벌을 주고 이랬대. 이게 종가의 횡포야 결국. 마을에 횡포를 부렸어요. 주리떼를 안겼다. 주리를 틀어라 이런 말 들어봤지. 막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주리 틀고 막 이랬단 얘기예요.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뒷마당에는 중복사 몰라 돼 이런 거 천도복숭아야.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가리 그렇죠? 머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융융 웅웅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전해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 그럼 이 종가는 달걀 귀신이 막 웅웅거리는 그런 곳인 거야. 음산하고 되게 마을 사람들한테 횡포 부리고 부정적이고 이런 곳이야. 종가 사는 사람들, 종가집 식구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지낼 수 있었어. 옛날 양반들이 놀고 먹어도 지내는 것처럼. 대대손손 아무런 재주도 물려받지는 못했어요. 다 무능해. 근데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안경, 돋보기 쓰고 눈을 찝찝거리면서 먹을 궁리한다고. 이제 먹고 살 궁리한다고 뭘 하냐면 이제 소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면서 먹고. 고리대금이 뭔데? 사채업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갓집 식구들이 지금은 이러고 살아요. 고리대금업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종갓집의 권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러고 먹고 살고 있다. 먹을 궁리한다고. 됐지? 그러니까 종갓집의 횡포, 종갓집에 대한 부정적인 식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풀어보죠. 28번. 자, 가에 대한 이해. 선택 7번. 이 집 자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데서 끊어.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 그러면 거미 알 터지듯이라고 했겠냐? 안 되겠지? 제끼고. 2번. 오랫동안 이 집의 영광을 지켜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서 제상 위에 날름이 운자하는 데서 끊어. 날름 올라앉는다. 뭔가 좀 부정적이고 종가에 대한 풍자적, 비꼬는 듯한 태도를 드러내죠. 답은 2번. 풍자가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판단 못하죠. 풍자,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선으로 비꼬는 거.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더 볼 것도 없죠. 자, 다음에 30번. 가만 집어넣어보면 선택 7번. 쩡쩡 울리던 옛날 청각.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 청각. 마을의 풍설을 통해 끊어. 종가에 대한 인상, 뭔가 좀 그런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내죠. 맞다. 2번.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검은 기와집을 통해 끊어. 종가의 분위기가 폐쇄적이고 어둡구나. 맞죠. 3번 나는, 4번 나는, 5번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끊어봐. 일반적으로 지금도, 아직도 이런 말이 불변적인 말이기는 한데 이 작품을 보면은 종가의 불변성이냐 이게. 종갓집 영감님은 지금 사채업하고 있다.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그 종가가 옛날의 권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종가의 불변성은 지문의 내용상으로 안 맞아. 단순히 지금도라는 단어만 보고 지금도 아직도 불변하는 거. 내가 시 문제 그렇게 풀라고 그랬어? 시 문제 풀 때 시어의 의미는 100% 문맥이라고 그랬어. 그 흐름을 봤을 때 종갓집은 많이 변했죠.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31번 또 푸는 거. 선택 7번. 가는 종갓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끊어. 뭐 보기박스에서 그렇다고 했고 선생님 보기박스에서는 그렇다고 했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그럼 보기박스가 틀렸겠네? 그럴 수는 없잖아.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보기박스 셋째 줄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 상황과 연결되도록 이거지? 맞다. 자 2번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끊어 막 주리를 틀고 뭐 이거 모말굴림 시키고 종가의 부정적 측면 맞죠? 선택지 5번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끊어 보기박스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경험, 상처 이런 거 맞죠? 가에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자 다음 나를 볼 건데 보기박스에 힌트를 얻지 못하면 나시는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31번의 보기박스에서 뭐라고 그랬어? 시는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 아니라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나시는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다. 됐지? 자,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정말 어려운 작품이야. 제목은 최두석. 최두석은 수능 특강이었나? 성의꽃이라는 작품이 있었을 텐데 성의꽃, 버스의 성의꽃을 쳐다본다. 미용사 외판원 실업자, 이 기억나지? 우리 주변의 서민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잖아. 그 작품을 쓰신 분이야. 노래와 이야기. 보기박스에 노래, 이야기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었거든. 자, 한번 볼게요.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뇌에 박힌다. 노래라고 하는 건 심장을 울리는 거죠. 굉장히 감성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야기라고 하는 건 뇌수, 뇌라고 하는 건 이성이죠. 일반적으로 노래는 좀 감수성을 건드리는 거고 이야기라고 하는 건 이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처용가라는 작품 알지? 이걸 가지고 혹시 EBS에서 EBS 연계라고 우긴다면 죽여버려야 돼. 이건 처용가 알지? 처용가. EBS의 처용가, 향가 처용가도 있었고 고려가의 처용가도 있었어. 그걸 감안해서 설마 이 작품을 선택한 걸까?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처용가를 말하는 거야?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즉 이게 노래 이 처용가의 노래에서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건 가사와 음의 결합이잖아. 목청을 떼어낸다는 건 그 리듬, 박자 이런 걸 다 떼어내는 거야. 그걸 떼어내고 남은 노래의 그냥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 쓸모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없다. 아무 힘이 없다. 그냥 어떤 그런 노래 가사만 가지고는 아무런 힘이 없다. 목청을 떼어내면. 알겠죠? 자, 그러면 A와 관련해서 문제 29번 한번 볼게요. 선택지 1번.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게 아니라 분리죠. 분리. 목청을 떼어냈으니까. 제끼고. 2번.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됐을 때 여기 아직 이야기가 결합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제끼고. 5번.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끊어. 아직 이야기가 결합되지 않았다고 여기 지금. 제끼고. 됐죠? 선생님, 가사가 이야기잖아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읽었으면 그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문제풀이야. 그게 문학에서 우리가 특히 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요소라고. 지 맘대로 그냥 가사는 이야기 아닌가? 이러고 푸는 거. 그게 아니라고. 그걸 깨달아야 돼 여기서는. 하지만 역접이야.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선생님, 이 이야기가 노래 가사 아닌가요? 아니라고! 이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죠.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를 불렀더니 아내를 범한 귀신이 용서를 구하면서 꿇어 엎드렸다. 이 전체에 관련된 그 처용의 이야기. 그래서 역신이 앞으로 당신의 얼굴만 봐도 제가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처용의 얼굴 같은 걸 집집마다 붙여가지고 부적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
서영과 설명할 때 붉은 악마, 축구 응원단 붉은 악마, 거기에 새겨진 그 뭐 도깨비 같은 그림, 그 도깨비가 아니다, 처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악귀를 물리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이런 건데. 하지만 처용의 그런 이야기는 살아남았어. 그래서 새로운 노래로 또 창작이 되고. 왜? 원작은 처용가요, 원작은 향가거든. 근데 고려가요, 처용가가 또 창작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 근데 이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그리고 유전 계속 대물림을 해가리라. 이야기는 살아남는다 이거지. 알겠죠? 노래에서 목청 띄어내고 남은 그 노랫말 가사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이와 관련된 그 처용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계속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라고 하는 건 옛날의 전통적 악보죠. 우리나라. 정간보가 서양식 악보인 오선지로 바뀌고, 즉 시대가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다가 악보를 그리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시가라고 불렀어.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라고 안 하고 고전 시가라는 말을 써. 시가 곧 뭐다? 노래다. 선생님이 그런 말 했었지. 고려가요.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가요의 가사다 이거는. 청산별곡, 가시리 그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런 말을 했잖아. 그 당시에는 이제 시집에 악보를 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진짜 악보를 그렸다는 게 아니라 시가 곧 노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은 시와 노래가 분리가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라는 건 지금은 시와 노래가 분리가 됐다고. 옛날에야 시가 곧 노래였어. 그래서 시조가 있으면 시조창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나보기가 역겨워 노래가 있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현대시는 노래로 부르지는 않잖아 우리가.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노래로 시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시인들은 그러니까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아마 이유가 이걸 거야. 심장에 박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어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이라고 하는 건 노래는 심장에 박히니까 그 심장에 박히는 시를 쓰고 싶은 시인들은 말 속에다가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이 심장의 박동을 은밀하게 골라서 집어넣는다. 말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에 쓰인 시어를 말하는 거겠지. 시 속에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시 속에다가 은밀하게 심장의 박동은 어떤 노래의 성격이지. 노래의 성격. 노래가 심장에 박히니까 노래의 성격을 골라 넣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시가 옛날처럼 직접 음을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시에 뭐가 있지? 운율이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일 거라고. 운율이 느껴지는 시들 있잖아. 대표적인 게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런 거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7, 5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7, 5 7호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3음보. 그러니까 노래로 부르기도 좋으니까 그거 진달래꽃이라는 노래도 있는 거네. 알겠죠? 이런 얘기네. 그럼 B와 관련해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박동, 노래의 요소를 집어넣는다. 자, 29번. 선택지 3번. 이렇게 바로바로 풀었어야 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이야기가 연결됐다기보다는 노래가 가진 성격, 운율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제끼고 직접 연결도 틀렸어. 은밀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가 아니야. 어떤 노래의 성격을 집어넣은 거지. 4번.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그렇지, 노래의 성격이 약화됐죠. 시가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심장의 박동, 그걸 불어넣는 거야. 답은 4번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었어야 돼. 노래 안에는 목청, 그 음이 있고 그 다음 가사가 있고. 알겠지? 그게 곧 이야기냐? 그건 또 아니다. 구별해서 읽었어야 되고.
알겠나요? 자, 그러나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감동을 주는 시를 쓰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감정, 격정적인 감정, 내 격정적인 감정의 상처는 내 상처는 이런 노래적인 요소에 쉽게 덧나버린다. 노래적인 요소는 내 상처를 덧나게 한다. 그러니까 노래적인 요소, 예를 들면 우리가 슬픈 발라드 같은 노래를 들으면 가사를 봤을 때는 이게 좀 슬픈 노래인 것보다 하는데 그걸 진짜로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는 거미 같은 가수가 여기서 거미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야. 곤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거미, 조정석 와이프 맞나? 휘성 와이프인가? 누구 와이프야? 그 사람이 조정석 와이프야? 그래. 이게 위험한 발언이구나 이거. 조정석 와이프, 거미 같은 사람이 그 가사에 노래를 불러서 감정을 담아서 불러버리면 특히나 내가 만약에 이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면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돼? 질질 짜고 개슬퍼 이러면서 막 운단 말이야. 이런 걸 떠올리면 돼.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쉽게 덧날 수가 있어. 노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상처를 후벼팔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이야. 내 상처를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다. 이야기는 좀 위로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이야기로 하필 쓰며 그래서 화자는 이야기로 시를 쓰는 거야. 시를 이야기 형식으로 쓰지 노래처럼 쓰지 않는다. 뇌수와 심장이 그러면서도 뇌수, 이성과 심장, 그 노래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그 감동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형식의 시를 쓰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도 어떤 이성과 감성이 긴밀히 결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죠. 자, 그러면은 28번 끝났고 29번 끝났고 30번 아까 끝났고 31번 풀면 되네. 선택지 3번. 나시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끊어. 그래,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 맞아.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 얘들아,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는 거냐? 아니죠. 답은 3번이죠. 알겠나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본인이 이야기 형식의 시를 쓰려고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됐네? 뭘 그렇게 가려? 틀렸다는 얘기인가? 알겠어요? 자, 다음 32번에서 34번. 31번의 4번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봐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 이야기가 뇌수에 박힌다니까. 알겠죠? 심장이 노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가의 규원가. 이 작품 선생님이 수능특강 때 수능특강에 실려있는 고전시가 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은 송미인곡이다. 그런데 작년 수능에 3위인곡이 나왔기 때문에 2년 연타로 정철의 3위인곡, 송미인곡 이렇게 평가원이 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수특 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은 규원가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한 걸 돌려보니까 그 말을 했더라고. 그래서 올해 수능 시험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다 했는데 9평이 나왔어. 이게 수능이 나왔으면은 연규인 쪽집게 이렇게 될 텐데. 일단 올해 수능엔 규원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나에는 비연계 시조 하나가 나왔어요. 규원가를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전문을 자세히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주면서 설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기억나지 이거. 남편이 맨날 그 기생집만 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자, 나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볼게요. 제 위에 제라고 하는 건 뭐 박달재 이런 고개를 말하지. 고개 위에 우뚝 서 있는 소나무가 바람이 불 적마다 흔덕흔덕 흔들흔들합니다. 개울가에 서 있는 버들가지가 무슨 일을 쫓아서 또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면 얘나 똑같지 뭐. 님을 그려오는 눈물은 옳거니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 화자의 처지,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죠. 님이 그리워서 울고 있어. 이별이야. 그 눈물은 옳다.
즉 당연하거니와 정도. 입하고 코는 내 입과 코는 막 울면서 콧물 나고 막 입에서 침을 흘려? 뭐 콧물 흘리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어이하여 무슨 일을 쫓아서 후루룩 삐쭉. 후루룩 삐쭉이 뭐야? 콧물이 막 나오고 막 이러고 있다니 막 이거야 이거. 알겠나요? 좀 웃기지? 그 웃긴 게 나와 보기 박스에 보면 34번에. 그러면서 이건 결국은 뭐냐면 무슨 일 쫓아서 그게 나도 똑같다는 얘기야.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그 다음에 바람에 또 흔들리는 버들, 님과 이별하고 흔들리는 나의 상황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32번 답은 4번이죠. A, B 규형가에서 화자의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죠. 자 다음 33번 기억, 니은 2번이죠. 현실에서는 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보려고 했던 거죠. 그치? 34번 이거 문학에서 많이 틀렸더라 애들.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인데 가리고 있구만 손으로. 나 틀렸다 이런 뜻이지. 이번엔 문학 다 맞았어야 됩니다. 자 봐봐요. 34번의 박스 한번 보자. 지금 편의상 이렇게 설명했지만 시험 볼 때는 얘를 먼저 봤어야 돼. 먼저 보고 가나에 대한 힌트를 얻었어야 돼. 가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줍니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외부와 단절이 됐대요.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시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너무 슬퍼. 근데 새소리가 들려. 아, 접동새가 슬피 우는구나. 나의 감정을 줬다 감정이입했지. 접동새가 슬프겠냐? 제 자신, 저 접동새 자체로 봤을 땐 쟤는 슬픈 거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내 감정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감정이입 이런 거죠. 그죠?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아까 나왔잖아. 버들나무. 무슨 일 쫓아서 나도 무슨 일 쫓아 똑같아.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동질성.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웃은 외양에 후루룩 삐쭉 막 콧물 줄줄 이거 주목하다. 그래서 가는 슬픔을 확장하는 거고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두는 거야. 자신의 우스운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별에 대처한다. 다르다 이거야. 선택 7번. 가에서 실소리 상해 울제는 끊어. 자, 선생님 실소리 뭔데 어휘풀이를 안 줬나요? 연계 작품이니까 안 준 거야. 실소리 뭐야?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침대 맡에서 울고 있다. 이게 표현이 뭐야? 감정이입이죠. 귀뚜라미가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우는 거야. 그걸 귀뚜라미한테 전이시켜버렸네. 감정이입이에요. 그러면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 귀뚜라미까지 확장한 겁니다. 맞죠? 이거 쓴 애들이 많더라 이거지. 그 다음 2번. 가에서 부용장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릴 소냐는 끊어봐. 이게 검은 고 타는 장면이지? 잘 봐. 위에 보면은 검은 고로 녹기 금 검은 고로 병년나라는 노래 한 곡을 탔는데 그 노래 소리가 굉장히 시름이 섞여 있는 소리라서 이렇게 슬프게 들렸고 나의 검은 고 연주 소리가 굉장히 슬펐고 옷 같은 손으로 타는 이 솜씨에 옛날의 소리들이 다 들어있는다. 검은 거 좀 아름답게 잘 타는데 부용장 내가 들어있는 방 안에 커튼이 이렇게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어.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연주를 잘한들 이거 누가 들어주겠어. 이게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끊어봐.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수단이 이거겠니? 그럼 뭐하러 지 혼자 있는 방에서 검은 고 타고 있겠어. 이 아름다운 소리를, 이 슬픈 소리를 누가 들어주겠어. 누구 귀에 들릴 소냐. 다시 말하면 님이 이런 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이게 외부와 교감을 자기가 거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 자체가 외부와 단절돼서 홀로 있는 상황인 거지. 나는 쟤네들하고 교감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고. 알겠나요? 답은 2번이죠. 3번 봐봐. 나에서의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끊어. 자신과의 동질성. 보기 박스에서 그랬잖아. 동질성.
외부 대상 소나무. 자신과의 동질성 맞죠? 4번 가의 삼촌화류는 끊어봐.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규현과에서 정확히 배웠거든 이거. 삼촌화류 3월달 봄에 꽃이 피고 버드나무가 무성한 때 호시절 이 좋은 시절에 경물의 경자가 뭐라고? 경치가 시름 없다. 나는 저거하고 상관없다. 관심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 수업 시간에. 밖에 벚꽃이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도 너랑 뭔 상관이야. 남친도 없는데. 이런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즉 외부 풍경은 삼촌화류 호시절 좋은 시절. 외부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님하고 헤어져 갖고 미쳐버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선택지 4번. 삼촌화류는 나의 버들과는 달리 끊어. 화자의 내면과 대비돼요. 화자의 내면, 슬픔, 외부 풍경, 삼춘화류, 봄이 와서 굉장히 싱그러워. 굉장히 아름다워. 화자의 내면과는 대비되죠. 그래서 외부와의 단절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맞아요. 근데 왜 나의 버들과 달리냐? 나의 버들은 나시의 화자하고 동일시됐기 때문에 대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버들과 달리라 말할 수 있죠. 알겠나요? 잠깐만 5번. 나의 후루룩 삐쭉하는 입하고 코는 끊어.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는 달리 또 끊어. 화자가 자신의 웃은 외양에 주목하여 맞죠? 보기 박스 웃은 외양 후루룩 삐쭉 콧물 줄줄 요거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보기 박스 맞잖아. 근데 왜 긴 한숨 지는 눈물과는 다르냐? 보기 박스에서 가시는 슬픔을 확장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르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내 생각이지만 이 정도 난이도라면 문학에서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정도. 그 정도에서 막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정도. 그 정도로 막아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학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영역 해설 강의도 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해설 강의도 다 할 겁니다. 완벽하게. 자, 선택 과목 해설 강의에서 또 봅시다.